자, 저번에 이어서 2023 수능 한국사 대원군 집권 시기부터 일본 패망까지 한국 근대사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한국사의 수직 상승, 한국사 공략집입니다. 먼저 조선을 어떻게 개항했을까?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치를 끝내고 집권했었죠. 그 고종의 아빠라서 이제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어요. 당시 세도 정치가들의 통치기구였었던 비변사를 이제 혁파하고 권력을 의정부로 되돌려줬었죠. 그리고 당시 세금을 이제 공평하게 걷고 백성들 부담을 덜어준다고 호포제라고 하는 걸 실시했었죠. 양반 집에도 이제 집집마다 그 군포를 물리게 했었던 군역을 골고루게 한 거죠. 그 밖에 이제 경복궁 중건, 왕시대에 무너진 권위를 되살리겠다고 경복궁을 다시 지었는데 그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냈죠. 그 일반 엽전에 100배의 가치를 지닌 당백전을 찍어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양반들한테도 그렇고 백성들한테도 나중엔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자, 대응건식의 대표적인 활동 중에 병인박해가 있었습니다. 천주교를 탄압했었죠. 병인박해를 계기로 프랑스 함대가 이제 쳐들어왔었는데 이 사건이 그 강화도에서 있었던 프랑스의 침공 병인양요였습니다.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병인양요를 막아냈었던 걸로 이제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 프랑스가 곱게 돌아간 게 아니라 외교장각이라고 하는 그 왕실 도서관 도서를 이제 약탈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반환은 반환인데 영구 임대식으로 반환하고 있죠. 자, 1866년 병인양요 그 뒤로부터 2년 뒤에 독일 상인 오페레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빠인 남영군의 그 요고를 탈취해서 그 개항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대원군 아빠 묘소 남영군 묘가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안 무너졌었죠. 자,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3년 뒤인 1971년 신미양요 미국과의 전쟁 역시 강화도에서 일어났었죠. 미국과의 전쟁 신미양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 사건은 1866년의 병인년에 미국 상선이었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서 약탈을 벌이다가 습격당해서 이제 침몰했었죠. 미국의 그 배가 이제 침몰한 걸 계기로 미국이 이제 조선의 책임을 물겠다고 와서는 이제 전쟁을 벌이고 통상을 요구했었는데 역시도 이제 격퇴됐었습니다. 자, 병인양요, 신미양요 다 격퇴됐었죠. 그 뒤에 대원군은 신미양요를 물리친 뒤에 척합이라고 하는 걸 건립해가지고 뭐 양이가 뭐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으면 뭐 매국이다 그런 내용들을 썼었죠 전국에다가. 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원군이 뭐 경복궁 중건이나 이런 것들로 그 어그로를 많이 끌어서 쫓겨나게 되고 슬슬 어떤 세력들이 이제 손을 그 어떤 세력들이 득세를 했었냐면 개화를 주장하는 세력들 통상 개화론자들이 이제 정권을 점차 이제 장악했었습니다. 개화파라고 하죠. 자, 이 개화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던 시기에 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대원군은 이제 날아갔었고 고종이 정치하고 있었죠. 일본 군함인 운요가 그 인천 앞바다에서 사소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인천 영종도에 상륙하고 이제 약탈, 살인 등을 이제 저질렀었는데, 자, 일본이 오히려 조선한테 이제 책임을 물었었죠. 결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강압 속에서 이루어진 조약이지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역사상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조일 수호족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부산, 원산, 인천인데 당시 부산 등 3개 항구를 개항하기로 했었다는 내용들이 이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개화파들의 이제 의도대로 그 개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됐었어요. 통리기무화문. 뭐 중요한 사물을 이제 처리하는 기구란 뜻인데 개화 정책을 총괄했던 기구이죠. 그리고 당시 우리가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맺었던 일본은 수신사를 보내서 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할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견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신사가 이제 여러 번 파견되는 와중에 그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유포가 되죠. 청나라 외교관이 쓴 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중국과 친하자, 친중국, 청나라 친하게 지내라, 일본과 맺어라, 결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합해라, 연미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그때까지 어, 조선이 접촉하지 않았어. 미국하고도 외교관계 맺으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위정척사 운동가들 그러니까
서양과의 접촉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니 절대로 접촉 안 된다고 하는 세력들인 위정척사파들의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에 그 결과 경상도 지역,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있었던 유생 만여 명이 이제 상소를 올렸었는데 영남 만인소라고 하죠.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조선에서도 어느 정도 중국, 일본과의 교류는 물론 미국과의 교류도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차례로 이제 어떤 그 시도를 하게 되냐. 자, 청나라에 영선사를 보내게 됩니다. 친중국. 그리고 일본에는 조사실찰단을 보내게 됩니다. 결일본. 그리고 미국과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연미국이죠. 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그 조선이 미국한테 기대하는 게 많았어요. 그 미국이 만약에 조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줄 거라고 믿었었고 그 때문에 거중 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국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재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켜졌는지 우리 나중에 살펴봐야겠죠. 자, 아무튼 이를 계기로 일본과의 교류도 점차 강화돼서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제정이 됐어요. 일본과의 체결이 됐어요. 여기에 조일 통상장정에서 요즘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 중에 방공령이 있습니다. 자, 조선에서 쌀이 많이 그 유출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요구했었던 게 방공령이죠. 쌀 수출할 때 그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 다만 뭐 미리 통과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자, 개화를 둘러싼 갈등. 아무튼 조선은 개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조선이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이제 창설했어요. 일본인 교관에 붙여가지고. 근데 이 별기군의 그 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까 구식군인들이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었죠. 여기에 구식군인들이 맞서서 이제 일으켰던 봉기가 이모군란입니다. 이모년에 일으킨 군인들의 난이죠. 이거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진압을 했어요. 청나라 입김이 당연히 세지겠죠. 그때 맺어진 조약 중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청나라 상인과 조선 상인들의 그 육지와 해양에서 이제 무역에 대해서 다룬 이제 그 조약인데, 자, 이걸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내륙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었죠. 특히 이제 한양 같은 데까지 와가지고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내용보다는 이게 이모군란을 계기로 그 맺어진 조약이라는 거. 그 또 하나 이모군란을 계기로 맺어진 조약인 제물포 조약이 있는데 이거는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자,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했다는 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일본이 이런 요구를 했어요. 조선의 군사력이라든지 그 치안을 못 믿겠으니까 일본 공사관을 지키는 건 일본군이 하겠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일본 공사관에 주둔한 경비병이 갑신정변 때 개화파들과 같이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갑신정변으로 이어지죠. 갑신정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당시 김옥균 등과 같았던 급진 개화파들은 청나라의 간섭을 물리치고 일본과 같이 메이지 유신과 같이 그런 그 급진적인 개혁을 목표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당시 이게 지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 축하연 자리에서 이제 시작됐었죠. 자, 그 3일 천하라고 해가지고 짧게 끝나는 이제 근대화 운동이었었는데 청나라 군인이 또 개입해서 끝냈습니다. 이모군란이건 갑신정변이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두운 해결사로서 청나라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갑신정변은 청나라와 일본군의 격돌이기도 해서 그 일본군 청나라군이 충돌 이후에 청일 양국은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습니다. 텐진조약이 뭐냐면은 일단은 청나라, 일본 양국 군대가 더 이상 충돌하면 안 되니까 조선에서 철수는 하되 혹시 나중에 그 조선에 파병할 일이 생기면 서로 통보를 해주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 같은 이제 사건들도 생기고 하는데 조선이 이제 쉽게 말하면 외국 군대들한테 이제 뭐 그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 러시아에 접촉하려고 했었어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조선의 이제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당시 러시아의 라이벌이었던 영국을 건드려가지고 영국에서는 러시아가 조선하고 접촉해 그럼 우리는 조선 남부의 섬을 점령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해야겠다고 그 전남 여수에 거문도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거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거문도 점령 사건은 갑신정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또 하나, 그 갑신정변을 계기로 그 여러 청일, 뭐 러시아, 영국 막 다 이제 달려들다 보니까 조선 아예 중립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이 조선 그 6.1존과 독일 외교관의 머릿속에서 이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영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텐진 조약으로 청일 양국군 철수,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 조선 중립국화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자, 갑신정변으로부터 10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동학이 일으킨 이제 운동인데, 동학은 경제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창시를 했어요. 근데 최재우가 그 쉽게 말하면 혹세무민의 죄로 이제 주게 되면서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뭐 사이비 종교 만들었다고 그런 죄목으로 그 조선 정부한테 처형당한 제가 동학을 사이비 종교라고 한 게 아니고 조선 정부가 그런 거예요. 아무튼 동학은 그 뒤로 그 교조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의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기려고 하는 교조 신원 운동을 펼쳤는데 그 과정에서 점차 이제 그 삼남지방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로도 확산되게 됐어요. 근데 전라도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게 됐었죠. 전봉준 등이 이끄는 동학교도들과 이제 농민들이 정부의 이제 수탈, 특히 뭐 고부군수, 뭐 조병갑이 이제 그 거의 굉장히 가혹한 정치를 일삼아가지고 그것에 이제 그 반발하다가 조정에서도 이제 뭐 크게 탄압하고 하니까 결국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는데 황토연 전투라고 한 지금의 그 정읍 일대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었죠. 자, 그런데 그 조선 조정이 그 못 해보니까 그 심지어 이제 조정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주까지도 점령당해 버리니까 조선에서 이제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런데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려고 하니까 일본이 갑자기 이제 난데없이 껴들게 됐었죠. 어, 조선에서도 놀라고 그리고 동학농민군도 놀라서 결국에는 일단 그 정부와의 싸움을 중단한다고 해서 전주에서 그 평화조약을 맺어서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주화약 맺고 동학농민군은 이제까지 점령 지역에서 집강소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뭐 그 당시 정치의 폐단이라든지 사회 개혁 같은 걸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왔었다 해서 충돌을 하게 되죠.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특히 그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청일전쟁이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했었고 조선에 이제 협력을 강요하는데 동학농민군은 이에 반발에 한 번 더 일어났었죠. 우금치 전투를 그 치렀는데 조선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공주를 넘지 못하게 해서 이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배웠을 겁니다. 자, 암튼 동학농민운동 중에 청일전쟁이 터졌죠. 청일전쟁 누구의 승리로 끝났죠?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본이 청나라 이제 대신 이용장을 이제 일본으로 불러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대만 일본으로 넘어갔었고 그 랴오동반도, 요동반도도 일본 걸로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껴들었어요. 러시아, 독일, 프랑스 세 나라가 요동반도는 청나라에 돌려줘라 라고 하는 사건 간사업을 했었죠. 뭐죠? 삼국간사업입니다. 삼국간사업을 계기로 그 조선의 왕비였었던 명성황후죠. 당시 왕비 이제 민씨가 러시아가 역시 세구나 하고 러시아와의 이제 접촉을 시도하자 일본에서는 어 조선이 그 러시아의 협력을 구한다는 것을 이제 두고 보지 않고 그 굉장히 충격적이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을미사변을 저질렀어. 조선의 왕비를 궁궐에 쳐들어서 죽인 사건이었어요. 자, 아무튼 을미사변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청일전쟁 얘기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일본은 그 경복궁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이 미리 경복궁을 점령을 했었습니다. 미리 경복궁을 점령을 했었고 그때 조선한테 그 개혁을 들이밀게 되는데요. 아무튼 갑오개혁하고 청일전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었죠. 자, 갑오개혁을
이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됐었지만 아무튼 조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갑오개혁 시기에 그 통치기구는 그 개혁을 이끌던 기구 이름은 군국기무처였습니다. 뭐라고요? 군국기무처죠. 옛날에 조선이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만들어졌던 기구인 통리기무화문하고 굉장히 기구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겁니다. 갑오경 군국기무처죠. 이 군국기무처의 개혁 중에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개혁이 과거제라든지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할 만해요. 뭐 서자 출신이라든지 막 중인 출신들이 굉장히 갑오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게 영향을 미쳤던 건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제 같은 경우는 신분제는 조금 이제 근대에 들어왔었을 때 의의를 많이 잃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갑오개혁이 몇 차례 이제 걸쳐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뒤에 대표적인 그 홍범 14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이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2차 때 이제 했었는데 뭐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나 한국사 수능 경향 보니까 갑오개혁 1차, 2차를 구분하진 않는 것 같아요. 크게. 다만 3차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을미개혁하고 그 전에 이제 개혁들은 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을미개혁 따로 이제 표시해놨으니까 보기로 하고요. 홍범 14조는 일종의 이제 그 헌법입니다. 헌법. 그 정치 개혁의 이제 방침이고요. 자, 그리고 그 갑오개혁 시기에 교육입국조서가 만들어졌는데 교육으로 이제 아무튼 그 나라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고종의 선언이 들어있었고 이때 세워진 게 한성사범학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성에 세워진 뭐 사범학교니까 뭐 사대 아니에요, 지금의. 자, 무슨 학교? 한성사범학교요. 자, 그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는 일본이 청일전쟁 이제 시작하던 무렵이었었는데 전쟁이 점점 이제 일본한테 유리하게 되고 결국에 일본이 승리했었죠. 일본이 승리했었는데 요동반도 어떻게 됐었습니까? 원래 청나라로부터 뚫어내려고 했었다가 청나라가 그 러시아의 간섭을 통해서 이제 되돌려 받았었죠. 그 때문에 일본이 저질렀던 사건이 을미사변이라고 했었습니다. 왕비가 러시아 접촉하는 것에 이제 일본이 그걸 차단하려고. 자, 그리고 을미사변이 저질러진 이후에 실시된 개혁이 을미개혁입니다. 무슨 개혁이요? 을미개혁입니다. 이 을미개혁 시기에서는 두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태양력, 그 전까지 우리가 음력 썼었죠. 음력 생일 막 그런 거. 이때부터 양력을 썼으면 태양력을 썼어요. 그리고 이때 그 국왕을 비롯한 대신들 그리고 이제 양반들까지 이게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이 내려졌었죠. 자, 이 을미사변도 그렇지만 이 단발령에 반발해서 벌어졌었던 의병, 을미의병이 있었습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났었고요. 자, 그 과정에서 을미의병이 크게 일어나는 과정에 그 틈을 타가지고 당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던 고종, 왕비도 궁궐에서 이제 숨을 거뒀었는데 일본 낭인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군인들이랑 그 얼마나 이제 그 신변 위협에 시달렸겠어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어 어로스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래서 아관파천 아라사 공사관으로 도망쳤다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간 다음에 단발령을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친일적이었었던 정부 대신들 다 죽이라고 했었는데 김홍집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었죠. 자, 이어서 독립협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립협회는 러시아를 까면서 이제 그 히트를 친 단체였었죠. 자, 당시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이제 피난가 있었을 때 독립협회는 고종한테 이제 계속 환공 요구, 돌아오라고 이제 요구를 많이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고종 이제 돌아오게 됐었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독립협회가 추진했던 게 독립문이라고 하는 걸 건립했어요. 독립문은 그 조선이 자주 독립국으로 이제 발전하길 기리면서 프랑스 개선문 본다서 이제 만든 커다란 문이죠. 청나라로부터의 이제 독립을 상징했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이나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은 아니고. 자, 그럼 아무튼 독립문을 건립했었고 그 뒤에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수립됐었는데요. 고종이 그 러시아 공산으로 돌아와가지고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러시아가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죠. 그 러시아에 맞서가지고 여러 가지 투쟁을 벌였었는데 러시아가 부산에 그 영도 있죠. 그 영도 다리로 유명한 그 저령도를 빌리려고 하는 조선 정부로부터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걸 저지시켰고 한러은행 그 대한제국과 러시아 이제 합작으로 세우려고 하는 은행을 폐쇄시키는 데도 이제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협회에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그
그 정치 참여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집회를 열었었는데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그 집회를 이제 개최를 했었죠. 그리고 만민공동회가 나중에 관민공동회로 발전하게 되고 이 관민공동회에서 그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그 백성들이라든지 백성들의 대표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반영해서 정치를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안건들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정부에 요구했었던 게 허니 6조였었죠. 그 입헌군 주제를 이제 지향하는 이 허니 6조가 이제 받아들여지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독립협회가 의심을 받았었죠. 그 뭐 공화주의를 추진한다고. 자, 대한제국 황제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화주의를 추진하면 뭐가 됩니까? 반역이 되죠. 그래서 독립협회 풍비박산 납니다. 자, 독립협회가 풍비박산 난 다음에 대한제국은 고종 이 주체가 돼서 그 개혁을 추진하는데 당시 고종의 연호가 광무여가지고 광무개혁이라고 불리죠. 구본 신참 일단 뭐가 근본입니까? 그 새 것보단 옛날 것이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건 뭡니까? 조선의 유구한 정치 전제군 주제였었죠. 자, 전제군 주제가 이제 바탕이 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것이고 일단 그 대한제국의 황제가 그 육해군을 통수하는 원수부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황제가 만든 거고요. 뭐 아무튼 그 국민 대표 뽑아서 만든 헌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황제의 권력도 굉장히 강력했었고요. 자, 그리고 그 세금 확보를 아주 전국적으로 양전 사업을 벌였었죠. 토지 측량 그리고 그 바탕으로 측량한 걸 바탕으로 그 토지 소유자에게 땅 문서를 발급해줘 지게라고 합니다. 자, 근데 결국 대한제국이 그 제국을 꿈꿨었지만 무너졌었죠. 일본에 이제 나라를 빼앗게 되는데 일단 그걸 살펴보자면 1904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러일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인데 일본이 그 러시아의 싸움을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갔었죠. 그리고 대한제국에는 일본이 협조할 것을 이제 강요하게 되는데요.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걸 강요하게 됩니다.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땅 중에서 필요한 곳이라든지 그런 용지들을 그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됐었고요. 이 러일 전쟁 중에 또 일본이 저질렀었던 게 독도를 그 일본 해군의 이제 그 시설로 이제 삼기 위해서 불법으로 이제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입니다. 러시아 함대 견제하려고. 자, 결국에는 러일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겼고요. 그 이후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을사조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을사조약은 뭡니까? 대한제국 그 함부로 외교 맺지 말고 일본인 통감의 지위를 받으라는 거죠.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대한제국의 을사조약을 통해서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통감이 대한제국에 부임하는데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 이토였었죠. 국권 피탈 전까지 통감부는 쭉 이어졌었고요. 자, 이 을사조약에 반대하기 위해서 고종이 비밀리에 이상설 등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그 비밀 사절단으로 보내 헤이그 특사 사건이죠. 근데 이게 일본에 이제 걸려가지고 고종은 퇴위되고 새롭게 누가 즉위했습니까? 마지막 황제 순종이 즉위했었죠. 순종이 즉위하면서 일본은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겠는데요. 이 한일 신협약 이걸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군대를 해산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해산에 반대하면서 의병으로 많이 이제 그 투신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됐었는데요. 고종의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대해서 일어난 이제 의병이었었죠. 정미의병은 13도 창의군이라고 해가지고 대한 그 을미개혁 시기에 그 조선이 원래 8도였는데 13도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그 조선 전국 군대라 해서 13도 대한제국 전국 군대라 해서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당시 수도였던 서울에 이제 그 진공에서 아무튼 대한제국의 국권을 수호하려는 작전을 펼쳤는데 서울 진공 작전 실패로 끝났었죠. 아무튼 그래서 정미의병은 끝나게 됩니다만 나중에 이제 1909년에 이제 그 대한제국 국민들의 이제 저항이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에 이제 그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사살되는 하얼빈 의거가 일어났었죠. 어,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죽여가지고 이제 대한제국 식민지 되는 걸 막으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죠. 이걸 국권피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을 멸망하고 일제시대가 시작됐었죠. 1910년부터. 자, 일제 경제 침탈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일제는 이제 그 러일 전쟁 이후에 대한제국의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제국의 황무지, 그러니까 노는 땅이 많으니까 거기 일본이 개간할 수 있게 해달라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대한제국 영토 빼앗겠다는 거죠. 이거를 막았었던 단체가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무슨 회요? 보안회입니다. 자, 보안회는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고 결국에 이제 해산됐었는데, 이후에도 일본은 이제 끊임없이 대한제국을 이제 침탈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했었어요.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됐었는데, 이 제1차 한일협약에서는 그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 그러니까 뭐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세웠습니다. 특히 일본이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을 대한제국에 고용하게 했었는데요. 메가타가 추진했던 사업이 화폐 정리 사업이었었죠. 대한제국의 화폐였었던 백동화를 싹 다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은행권으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됐었죠. 자, 일본의 경제 침탈로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살펴볼 게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이제 설치됐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이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설립한 이제 회사죠. 대한제국의 토지를 점탈하기 위한 것으로 일제시대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대한제국 멸망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조선 개항 이후 대한제국 시기까지 근대 경제, 사회, 문화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경제 부분에 대한제국 시기에 그 어떤 게 있어요?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 황국신민서사 막 이런 것 때문에 황국이 무조건 이제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황국은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 시기에 그 상인들이 그 외국 상인들에 맞서 가지고 세웠던 일종의 상인 연합단체였습니다. 황실하고도 상당히 이제 가까웠었겠죠. 황실에 뭐 상납금도 내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 철도라든지 근대 원모를 받아들였었는데 광무개혁도 했었잖아요. 이때 경인선이라고 하는 거를 깔았어요. 서울과 인천에 있는 그 철도이죠. 자, 그리고 교육으로는 원산학사라고 하는 게 이제 세워졌었는데, 원산학사는 원산에 있었던 그 원산이 어디입니까?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부산이 개항돼서 그 뒤에 이제 원산 인천도 개항됐었잖아요. 원산의 관리라든지 그 거기 이제 양반들이 이제 그 자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근대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던 게 원산학사고요. 최초의 근대식 학교라고 불리죠. 그 최초의 근대식, 그리고 그 뒤에 조선에서 최초의 근대식 관리학교를 만들게 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건 파크 갈 때 그 노는 데가 아니라, 뭐 예전에 이제 그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험으로 이제 뭐 선발하는 그 아무튼 학자들 선발하는 생원들 선발하는 거기를 이제 공원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아무튼 언론으로 봤을 때는 그 방문국이라고 하는 게 개화정책 추진하던 시기에 세워졌던 한성순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열흘에 한 번씩 만들어졌었고요. 나중에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 대한매일신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에서도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대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입니다. 대한매일신보는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만들어졌었고, 일본이 그 대한제국의 빚을 많이 물리게 한 다음에 대한제국 이제 경제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 여기에 맞서서 나라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에 굉장히 이제 지지를 보냈었던 신문사였었죠. 자, 그럼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국개몽운동은 대한제국 시기에 그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주체적으로 이제 개화를 하고 외국에 이제 간섭을 막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었죠. 일단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보안회가 있었는데, 보안회가 황무지개항권 요구를 저지했었고요. 그 보안회가 이제 무너진 뒤에 그 세워졌던 단체 중에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한자강회. 고종황제 퇴위 반대 운동. 고종황제 왜 물러나게 됐었죠? 헤이그 특사 사건 걸려서 이제 물러나게 됐었죠. 여기에 반대 운동 하다가 대한자강회가 같이 이제 그 해산당하게 됐었고요. 대한장황회 없어진 뒤에
등장했던 단체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회죠? 신민회. 신민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신간회랑 헷갈리기 쉬운데 신민회랑 완전히 다른 단체예요. 신민회는 공화정 수립을 이제 지향했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공화정, 거의 끝나는 대한제국이었어도 공화정, 그러니까 황제가 아닌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이거 역적이죠. 그래서 비밀결사로 이제 세워진 단체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 운동을 많이 펼쳤어요. 오산학교라든지 대성학교 같은 교육 활동을 펼친 한편 국외에도 독립운동 기지를 이제 건설했었는데 미리 자,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는데 이제 일제시대 신흥 무관학교라고 불리게 되는 그 학교가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무단 통치 시기인 1911년에 조선 총독 암살 그 누명을 쓰고 이 단체가 그 해산되게 됐어요.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로 봤을 때 종교 중에 특이한 게 대종교가 있었습니다. 단군을 그 신으로 모시는 종교였었죠. 단군 하니까 제가 썼었던 단군은 정말이라는 책 생각나네요. 자, 아무튼 조선은 대한제국은 멸망했었고 그 뒤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었는데 일제 강점기 중에서도 1910년대를 무단 통치 시기라죠. 무력으로 함부로 이제 그 통치하던 시기였었잖아요. 이때 무단 통치 시기를 나타낸 게 헌병 경찰 제도였습니다. 헌병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가 일반 경찰도 아니고 그 무시무시한 군대 헌병을 동원해서 조선인들을 이제 탄압했었던 거죠. 여기서 왜 조선인이라고 하냐면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이제 집어삼킨 뒤에 국권 피탈 이후에 대한제국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자, 조선 태영령, 조선인들 곤장도 쳤었죠. 그리고 조선인들이 일부 뭐 그 정치에 참여시킨다고 하는 명목으로 면협의회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내서인데 뭐 결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한테 있었고 조선인들 그냥 그 단순히 조언 정도 했었겠죠. 자, 1910년대 대표적인 활동 중에 조선 총독부의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들 토지조사에서 이제 세금 물리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회사령이라고 하는 걸 제정했었는데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했었다는 거. 일본 회사들이 함부로 이제 못 들어오게 조선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조선에서도 함부로 회사 세우기 힘들었었죠. 자, 이 무단 통치 시기에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비밀 결사 중에 대한광복회가 있었습니다. 대한광복회는 역시 공화정 수립을 지향했었는데 신민회랑 조금 약 비슷한 점이 있죠. 박상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이분도 잡혀서 이제 처형당하셨죠. 자, 무단 통치 시기가 끝나갈 무렵이 이제 사실 이 3.1운동 때문에 끝난 거죠. 1919년 3.1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고종의 당시 아무튼 나라를 빼앗겼으면 아무튼 황제는 황제였었죠. 고종이 죽게 됐었는데 고종의 장례일을 이용해서 이제 벌어졌던 운동이고요. 3.1운동은 굉장히 커다란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무단 통치가 실패라고 하는 걸 깨닫고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걸 표방했었죠. 자, 조선인들 좀 약간 문화적으로 다스려주겠다라고 하는 겉으로 그렇게 내세웠는데 이거 말고도 더 큰 영향이 있다면은 3.1운동을 계기로 그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계기로 세워졌었죠. 자, 그러면은 뭐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됐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임시정부 세워지는 계기가 됐었던 3.1운동. 자, 아무튼 이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은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문화 통치는 조선인들을 문화적으로 그 어느 정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었지만 그게 그게 사실과는 달랐었던 걸 보여준 게 치안유지법이죠. 1920년대의 문화통치 시기에 만들어졌던 법인데 그 당시 일본한테 이제 그 일본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든지 공산주의를 이제 그 공산주의는 천황재산 모든 재산 뭐 인민들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천황재산이 아니잖아요. 이건 일본에 저항하는 사상이 돼가지고 일본이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그 공산주의자들 최대 사형시킬 수 또 있는 법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또 산미증식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죠. 1920년대에 일본이 이제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도시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농촌이 이제 몰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쌀이 부족해지고 일본 국내에서도 그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많이 생산해서 조선에서 일본 쌀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산미증식계획이었었죠.
자, 문화 통치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살펴보자면 문화 통치는 조선인한테 어느 정도 권리를 주겠다고 그 자유를 주겠다고 이제 내세웠죠. 그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조선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실력 양성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일단 당장 그 독립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먼저 기를 필요가 있다. 민족의 실력을 그때 등장한 운동인데 대표적인 게 물산장려 운동이 있었죠. 자, 이 1920년대 회사령이 철폐됐었어요. 문화통치 시기에.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조선인들 기업 설립도 자유로워지는데 일본 회사들도 그리고 일본 상품도 조선에 그 관세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조선인들이 우리 사과를 다 주겠다. 일본 상품 들어오고 일본 기업들 쏟아져 들어오면 조선인 사업가였던 조만식이 평양에서 그 물산장려운동, 우리 거 사쓰자는 운동을 이제 조직했습니다. 조선물산장려회가 그 단체였었고 이때 내세웠던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가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조선인들의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통치 시기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죠. 자, 그리고 1926년에 그 순종이 죽게 된데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었던 3.1운동 이후 다시 한번 만세운동이 벌어져 60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60만세 운동은 물론 그리고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가 그 민족주의자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외친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만들어진 그 민족 최대의 민족운동단체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최대 민족운동단체. 겉으로 독립이라 내세울 수가 없겠죠. 아무리 일제시대여도 그 문화통치 시기여도 신간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회요? 신간회. 신간회가 내세웠던 그 강령이 종종 시험에 출제되곤 하는데요. 세 가지요. 정치, 경제적 각성을 해야 된다. 단결을 공고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주의. 그러니까 뭐 그 일본 편으로 돌아선 그 변절자들을 배격하겠다라고 하는 걸 내세웠고요. 이 신간회가 했었던 대표적인 활동 중에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불렸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는 것이 이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조사단을 파견했었다고 하죠. 그 밖에 동아일보에서 이제 진행했었던 브나로드 운동. 이제 민중 속으로 가가지고 뭐 문자도 알려주고 뭐 글도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이제 운동이고 조선일보에서 실시했었던 문자 보급 운동하고 한 세트죠. 자, 한편 그 3.1운동의 이제 영향 중에 하나로 임시정부에 수립됐었는데요.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됐다는 거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임시정부는 영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상하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하려면은 국내와의 연계가 필요해서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그 명목상 이제 그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막 이렇게 해서 행정 조직을 만들죠. 연통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국내와의 이제 그 통신기관 그 연락을 위해서 교통국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었고요. 그 유럽, 미국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통해 그 조선 독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미위원부를 설치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구미위원부의 활동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이 그 조선이 계속 점령할 것 같으니까 그 해방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미국한테 조선 대신 통치해달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그 임시정부 뒤집어졌었죠. 그때 열렸던 게 국민대표회의였습니다. 무슨 회의요? 국민대표회의요. 여기서 임시정부 제대로 뭐 그 독립운동 안 하는 것 같은데 싸그리 없고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창조파와 임시정부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좀 약간 손만 보자라고 하는 개조파가 대립했었는데 결국에 결렬됐었죠. 자, 또 살펴볼게. 192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뭐가 펼쳐지냐면 무장투쟁, 의열투쟁이 펼쳐졌어요. 무장투쟁이 쉽게 말하면 뭐 독립군들과 같이 군대 조직의 전쟁이라면 의열투쟁은 개개인이 그 하는 폭탄 투척이라든지 그 사살과 같은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무장투쟁으로 대표적인 게 독립군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군은 한국 독립군 아니에요. 한국 독립군 1930년대에 나오는 조직이라서요. 자, 독립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봉오동 전투는 이제 영화로도 나왔었고, 청산리 대첩은 김저진 장군이 이제 그 지휘했었던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뭐 김저진이랑 홍범도랑 같이 이제 그 했어요, 사실은. 자,
청산리 대첩으로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승리를 거두긴 했었는데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시기에 일본은 당시 독립군들의 활동 그 영역이었던 간도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학살, 간도 학살을 저지르게 되고 간도 참변. 독립군들은 이제 그 간도를 떠나가지고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게 되는데 러시아의 영토 자유시 도시 이름이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시라고 불려요. 자유시에서 그 독립군 간의 내분 및 러시아 정부와의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독립군 다수가 그 사상된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됩니다. 자유시 참변 후에 다시 조선인들은 그 만주 지역으로 돌아왔었는데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제 세 개가 세워져요. 그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참정신력은 남만주부터 북만주까지 걸쳐 있죠. 이제 3부가 수립돼서 활동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 3부를 때려잡기 위해서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되는데요. 당시 그 만주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그 중국인 그 장군, 그 군벌과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협정으로 조선인 독립운동가 잡으면 일본에 넘기기로 했었거든요. 자, 이런 미스야 협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3부가 크게 탄압을 받게 되는데 3부에서도 이제 우리끼리 나눠져 있지 말고 그 합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결국에 완전히 합쳐진 건 아니에요. 근데 3부가 2부로 통합되거든요. 그 세 개가 두 개가 된 거니까 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당이 한국 독립당이에요. 그 한국 독립당이 이끌던 군대가 한국 독립군입니다.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그 독립군 단체였었죠. 자, 한편 3.1운동을 계기로 3.1운동을 계기로 그 더 이상 일본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라고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김원봉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김원봉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걸 결성하게 됩니다. 의열단이라고 하는 거는 폭탄 투척이나 그 요인 암살 같은 거를 이제 활동으로 내세웠던 단체로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내세웠고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김상옥 의사의 그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과 같은 사건이 있었죠. 여기까지 우리는 주로 1920년대 얘기 살펴봤었는데요.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특히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 일본이 침략이 본격화되어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일대를 장악했었거든요. 조선인들도 당연히 이제 전쟁에 더 많이 동원하겠죠. 이때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선인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조선인들 머릿속에서 내가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들한테 이걸 외우겠어요.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겠어요. 우리는 뭐 천황폐하의 뭐 신민임당 뭐 등등등을 암송하겠었죠. 자, 일본이 만주 일대를 침략하자 여기에 맞서가지고 만주 지역에 살던 한국인들, 중국인들이 함께 이제 일본에 맞서 싸웠는데 일단 그 한국 독립군 아까 3부가 통합돼서 그 중에 하나가 뭐 한국 독립당이었었다 했잖아요. 자, 한국 독립당의 군대였던 한국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청천이 이제 이끌던 이제 단체였죠. 뭐 일본 육사도 졸업했었던 이제 그 독립운동가인데 그 기술로 이제 일본군에 맞섰죠. 이제 한국 독립군이 싸웠던 대표적인 전투로는 쌍성보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독립전쟁뿐만 아니라 그 의열 활동도 있었는데 어떤 의열 활동이 있었냐? 앞에 의열단 말고 김구가 이제 지휘했었던 단체가 있어요. 하도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약화되고 하니까 임시정부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그 대담한 활동을 들어봤으냐면 일본 천황을 직접 이제 저격한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있었죠. 도쿄 의거. 그리고 그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계기가 돼가지고 일본이 상하이에 쳐들어왔었는데 상하이에 쳐들어온 일본군 대장과 뭐 주변에 이제 그 고위급 인사들을 처단한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커우 공원 의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대표적인 의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이후에 중국 정부,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됐었다고 하고요. 자, 근데 뭐 아까 살펴봤었던 만주 침략이라든지 일본의 상해 침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본이 그 중국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1937년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벌이게 되죠. 베이징이 점령당하고 이제 중요 도시들이 이제 다 점령당하게 돼요. 자, 중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은 전선이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전까지 일본은 만주 점령했었는데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1938년 중일전쟁 1년 뒤죠. 이걸 통해 가지고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노동자를 끌고 가는 징용 그리고 군대 끌고 가는 징병이 있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그래도 뭐 사회운동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사회운동 대표적인 게 1920년대였습니다. 왜 20년대였을까요? 아까 배웠던 학생들 알겠지만 1920년대 그 문화통치 시기에는 제한적이나마 조선인들한테 좀 약간 자유 같은 거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이제 내세웠으니까 이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자, 농민운동으로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습니다. 전남 신안 그 뭐 소금으로 유명하죠. 그 동네에서 고율의 이제 소작료 납부를 못하겠다면서 소작인들이 투쟁을 벌였던 암태도 소작쟁이 이건 성공했습니다. 자, 노동운동, 노동자들의 운동 원산 총파업이 있었어요.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인 그 노동자한테 얻어맞은 걸 계기로 조선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 들고 나섰던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그 노동운동 중에 하나죠. 일제시대. 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운동, 뭐 백정들의 이제 그 백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신분차별 여전히 했어요. 그 백정들의 신분차별 폐지 운동인 혁명운동, 그리고 어린이날이 이제 제정됐었죠. 5월 5일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물아 푸른 벌판을 할 때 그 어린이날을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이제 제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쉬는 날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자, 한글 연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20년대랑 30년대랑 그 연구 단체가 이제 달라진데 1920년대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때 각야날이라고 하는 걸 제정했어요. 자, 조선어 연구회 시기는 물론 우리가 수능 이제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한글날 제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적인 운동을 펼쳤었죠. 그러다 1930년대가 되면 굉장히 이 운동이 그 심화됩니다.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연구회보다 학회가 좀 더 약간 좀 빡세 보이지 않나요? 이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즉 우리가 이제 요즘 쓰는 맞춤법의 기원이 되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고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우리말 큰 사전은 만들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었죠. 이게 다룬 게 그 조선어 학회 사건, 그 말모이라는 영화 있었죠. 자, 아무튼 우리가 1930년대까지 살펴봤었는데 1940년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대는 굉장히 중요한 해죠. 그 1941년 12월에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을 벌였었는데요. 그 즈음에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전 해이지만 1940년 중일전쟁 이후죠.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해서 일본과의 본격적인 이제 전쟁에 나서게 되고요. 1941년에는 그 건국강령,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이제 그 주요 핵심이 된 사상이 삼균 사상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내세운 것으로 아무튼 뭐 평등을 지향하는 그 대한민국의 이제 그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게 1941년에 만들어졌었고요. 다시 광복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광복군은 그 1940년에 만들어졌었는데 광복군 만들어지고 나서 1년 뒤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터져요. 자, 그러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광복군은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둔 미국과 협력하게 되는데 지금의 CIA로 이어지게 되는 기구인 전략정보국 OSS가 있습니다. 여기랑 이제 연합해가지고 그 국내 광복군을 침투시키려는 국내 진공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왜 이루어지지 못했었냐면 그 전에 일본이 항복했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